민호야, 엄마가 늦었지? 미안하다. 새벽부터 가게 정리하느라고. 엄마, 결혼식에는 오지 마세요. 사람들이 많으니 제발 가세요. 민호는 어머니를 외면하고 다시 식장 안으로 들어갔다. 경비에게 눈짓하자 경비는 어머니를 정중히 밖으로 안내했다. 식장 유리문 너머로 민호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봤다. 구부정한 어깨, 느린 걸음, 순간 가슴 한편이 찌릿했지만 민호는 그 감정을 애써 무시했다. 이 모자에게 어떤 일이 있는 걸까요? 사연을 전하기에 앞서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호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 검사였다. 명문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스스로를 자수성가한 엘리트라고 믿었다. 검찰청사 9층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이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곱씹곤 했다. 하지만 그 먼 길의 시작점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향하던 어머니, 비린내와 얼음물에 손이 퉁퉁 부은 채 생선을 손질하던 그 모습을 민호는 애써 지우려 했다. 동료 검사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가족 이야기가 나오면 그는 언제나 애매하게 얼버무렸다. 부모님은 지방에 계셔서 자주 못 뵙습니다. 거짓말이었다. 어머니는 서울 노량진에서 20평도 안 되는 생선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민호가 중학생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어머니 혼자 악착같이 일하며 아들의 학비를 댔다. 민호가 고등학교 때 입었던 교복도 대학교 등록금도 고시원 월세도 모두 어머니의 갈라진 손에서 나왔다. 그러나 성공의 사다리를 오를수록 민호는 어머니를 점점 더 멀리했다. 법조인이 되고 검사라는 직함을 얻으면서부터는 더욱 심해졌다. 어머니가 먼저 전화를 걸어도 바쁘다는 핑계로 짧게 끊었고 명절에도 업무 때문에라며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 어머니의 생일조차 기억하지 않았다. 전환점은 약혼이었다. 민호는 서울 강남에 사는 재벌가의 외동딸과 결혼을 약속했다. 약혼녀 수진의 아버지는 중견 건설회사 대표였고 어머니는 미술 갤러리를 운영했다. 그들의 아파트는 압구정동 재건축 단지의 최고층이었고 주차장에는 외제차 3대가 나란히 서 있었다. 수진이 부모님을 뵙고 싶다고 했을 때 민호는 당황했다. 엄마는 지금 많이 바쁘셔. 가게 일 때문에 서울에 올라오시기 힘드실 거야. 가게? 무슨 가게인데? 그냥 작은 가게. 신경 쓰지 마. 민호는 화제를 돌렸다. 어머니를 소개하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생선 비린내가 배인 옷, 굳은 살이 박힌 손, 사투리 섞인 말투. 그 모든 것이 자신의 화려한 미래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결혼식 날짜가 잡히고 청첩장을 준비하던 어느 날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호야, 엄마가 너 결혼한다는 소리 동네에서 들었는데 진짜냐? 네, 다음 달에요. 왜 엄마한테는 말 안 했어? 청첩장도 안 보내고. 바빠서 깜빡했어요. 곧 보낼게요. 거짓말이었다. 민호는 어머니에게 청첩장을 보낼 생각이 전혀 없었다. 아니, 결혼식장에 오지 말았으면 하는 게 솔직한 심정이었다. 그는 자신의 비열함을 알면서도 어머니를 외면했다. 결혼식 당일 민호는
압구정동의 고급 웨딩홀 귀빈실에서 턱시도를 다듬고 있었다. 수백 명의 하객이 모여들고 화려한 조명과 꽃장식이 준비된 식장은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았다. 민호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때 웨딩 플래너가 황급히 들어왔다. 검사님, 입구에 어떤 연세 드신 분이 계시는데. 검사님, 어머니라고 하시는데요. 민호의 얼굴이 굳었다. 지금 뭐라고요? 네, 지금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민호는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 정문 앞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하객들 사이에 어머니가 서 있었다. 낡은 검정색 한복, 손에는 비닐봉지 하나. 어머니는 초라한 옷차림이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민호는 차가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아들을 보자 환하게 웃었다. 민호야, 엄마가 늦었지? 미안하다. 새벽부터 가게 정리하느라. 이거 백화점에서 산 건데 내 선물이야. 하지만 민호는 어머니를 안으로 들이지 않았다. 그는 냉정하게 말했다. 엄마, 지금은 안 돼요. 사람들이 많아서. 다음에 봬요. 민호야, 엄마는 내 결혼식인데. 엄마, 제발 가세요. 지금 바쁘다니까요. 민호는 어머니를 외면하고 다시 식장 안으로 들어갔다. 경비에게 눈짓을 하자 경비는 어머니를 정중히 밖으로 안내했다. 어머니는 비닐봉지를 든 채 멍하니 서 있다가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다. 식장 유리문 너머로 민호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봤다. 구부정한 어깨, 느린 걸음. 그 순간 가슴 한편이 찌릿했지만 민호는 그 감정을 애써 무시했다. 어차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야.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그렇게 민호는 어머니를 버렸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는 화려한 식장에서 그는 약혼녀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끝없이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신혼집은 강남의 브랜드 아파트 34평이었다. 장인이 전세금을 대주었고 민호는 그저 감사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약혼녀 수지는 명품백을 수집했고 주말마다 청담동 레스토랑에서 브런치를 즐겼다. 민호 역시 그 화려한 일상에 도취되었다. 검찰청에서 민호의 위상도 달라졌다. 처가가 탄탄하다는 소문이 돌면서 선배 검사들도 그를 달리 대했다. 중요한 사건에 투입되는 일이 잦아졌고 언론 인터뷰 요청도 늘었다. 민호는 스스로가 법조계에 떠오르는 별이라고 믿었다. 민호 씨, 장인어른께서 이번 주말에 골프 치러 가자시는데 시간 괜찮으시죠? 동료 검사가 부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민호는 여유롭게 미소 지었다. 그럼요, 시간 내야죠. 주말이면 장인과 함께 회원제 골프장을 찾았다.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대기업 임원, 국회의원, 유명 변호사들이었다. 민호는 그들 사이에서 명함을 주고받으며 인맥을 쌓았다. 검사라는 직업에 탄탄한 처가 배경까지 더해지자 그는 무적이 된 기분이었다. 민호 검사, 장래가 촉망되는 인재시네요. 우리 회사에 법률 자문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민호는 자신이 더 이상 생선장수 아들이 아니라고 확신했다. 이제는 재벌가의 사위이자 엘리트 검사였다. 과거의 초라함은 완전히 지워졌다고 믿었다. 어느 날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호는 짜증스럽게 받았다. 왜요? 민호야, 엄마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다녀왔는데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해요. 민호야, 엄마 목소리 좀 들어봐. 내가 요즘 너무 끊을게요. 민호는 통화를 끊고 휴대폰을 던져버렸다. 옆에서 지켜보던 수진이 물었다. 누구였어? 아무것도 아니야. 설마 당신 엄마 아직도 연락하는 거야? 수진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민호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수진에게 거의 하지 않았지만 결혼 전 한 번 실수로 어머니의 직업을 언급한 적이 있었다. 생선가게 하신다고? 민호 씨, 당신 그런 집안 출신이었어? 당시 수진의 반응에 민호는 깊이 상처받았다. 그래서 결혼 후에는 아예 어머니와의 관계를 끊으려 했다. 당신 엄마한테 딱 잘라 말해. 우리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창피하게. 수진의 말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수진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장인의 회사는 겉으로 보기에 번창하는 것 같았다. 신축 아파트 현장을 여러 곳 진행하고 있었고 언론에도 자주 등장했다. 장인은 민호를 데리고 현장을 시찰하며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이 사람이 내 사위 검사라네. 현장 직원들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고 민호는 그 대우에 흐뭇해했다. 자신이 이제는 진정한 상류층이 되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균열은 서서히 시작되고 있었다. 장인의 회사 재무 상태가 이상하다는 소문이 업계에 돌기 시작했다. 공사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다는 하도급 업체의 불만이 터져 나왔고 은행에서는 대출 연장을 거부했다. 민호는 그런 소문을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건설업이 원래 자금 흐름이 빡빡하다던데 잠깐의 어려움이겠지. 그러나 실상은 훨씬 심각했다. 장인은 수년간 폰지 사기에 가까운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왔다. 새로운 투자자의 돈으로 이전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실제 수익은 거의 없는 상태였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은 모두 빚으로 꾸며진 것이었다. 명품 가방, 고급 승용차, 골프장 회원권, 강남의 집. 모든 것이 사채와 은행 대출로 유지되고 있었다. 장모의 갤러리 역시 실제로는 적자였고 전시회라는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다. 어느 날 저녁 민호는 장인의 집에서 열린 가족 모임에 참석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케이터링한 음식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고 샴페인이 터졌다. 장인은 취기가 오른 얼굴로 민호의 어깨를 두드렸다. 민호, 자네 덕분에 우리 가문이 더욱 빛나네. 검사 사위를 뒀으니 이제 무서울 게 없어. 민호는 기분 좋게 웃었다. 하지만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몰랐다. 장인은 검사인 사위를 방패막이로 생각하고 있었다. 혹시 모를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민호를 이용할 생각이었던 것이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수진이 말했다. 당신 앞으로 더 출세해야 해. 우리 아빠 친구 중에 대법관도 있는데 인사 잘해두면 나중에 도움될 거야. 그래, 알았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고 착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처가의 허울뿐인 재력과 인맥에 기대어 있을 뿐이었다. 한편 어머니는 여전히 새벽 시장에서 생선을 팔고 있었다. 관절염으로 손가락이 굽어가고
허리는 점점 더 구부정해졌다. 하지만 아들에게 전화할 때마다 냉대만 받았다. 그래도 어머니는 매일 밤 아들을 위해 기도했다. 민호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어머니는 결혼식에서 쫓겨났던 그날의 굴욕을 혼자 삼키며 살았다. 시장 사람들이 물어볼 때마다 우리 아들 잘 지내요. 검사니까 바쁘죠라며 웃어 보였다. 하지만 밤이면 혼자 눈물을 흘렸다. 민호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화려한 삶에 취해 있었고 과거를 완전히 지웠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화려함은 곧 산산조각 날 운명이었다. 폭풍은 어느 날 갑자기 몰아쳤다. 민호가 출근하던 월요일 아침, 검찰청 앞에는 이미 취재진이 몰려 있었다. 민호 검사님, 장인 되시는 분의 횡령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백억대 사기 사건의 피의자 가족이신데 검사직을 유지하실 건가요?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다. 민호는 멍한 얼굴로 기자들을 밀치며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무슨 일인지 전혀 몰랐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상사인 부장검사가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다. 민호 검사, 당분간 모든 사건 배당을 중지하겠네. 자네 장인이 사기 혐의로 체포됐어. 네, 그게 무슨... 모르고 있었나? 오늘 아침 특별수사팀이 장인을 구속했네. 300억 규모의 다단계 투자 사기야. 피해자만 200명이 넘어. 민호는 주저앉을 것 같았다. 급히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장모에게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는 허겁지겁 처가로 향했다. 압구정동 아파트 앞에는 이미 피해자들이 몰려 있었다. 돈 돌려내. 사기꾼 가족.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호는 모자를 눌러쓰고 겨우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집안은 난장판이었다. 경찰의 압수수색이 끝난 흔적이 역력했다. 가구는 뒤집혀 있었고 장롱 속은 텅 비어 있었다. 거실 한가운데 가압류 딱지가 붙어 있었다. 수지는 소파에 앉아 넋이 나간 얼굴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SNS에는 이미 악플이 쏟아지고 있었다. 당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민호가 다급히 물었다. 수지는 차갑게 대답했다. 나도 몰라. 아빠가 갑자기 끌려갔어. 엄마는 짐 싸서 어디론가 도망갔고. 도망갔다고? 장모님이? 그래.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사라졌어. 아마 해외로 나갔을 거야. 민호는 현기증을 느꼈다.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장인의 변호사를 찾아갔다. 변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민호 검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희망이 없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운영하신 투자회사는 실제 사업 실적이 전무했고 모든 수익은 신규 투자금으로 충당했습니다. 전형적인 폰지 사기죠. 그럼 피해 규모는? 현재 파악된 것만 300억이 넘습니다. 추가 피해자가 더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압류된 재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럼 우리 집도 당연히 가압류 대상입니다. 장인어른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이 압류될 것이고 배우자와 직계 가족 명의의 재산도 조사 대상입니다. 민호는 머리를 감쌌다. 신혼집 전세금도 장인이 된 것이었다. 그 돈도 사기로 얻은 것이라면 자신들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더 큰 문제는 검찰 내부의 반응이었다.
동료 검사들은 민호를 피했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수군거렸다. 사기꾼 집안과 결혼한 검사라니. 처음부터 처가 재산 노리고 결혼한 거 아냐? 법조인의 자격이 있는 건가? 민호는 자신의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상사는 그를 불러 엄중히 경고했다. 민호 검사, 자네 처가 문제가 심각해. 감찰 조사가 들어올 거야. 자네가 사건 정보를 유출했거나 장인을 도운 정황이 있는지 조사할 거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말입니다. 그래도 의심을 피할 수 없어. 당분간 대기 발령이야. 모든 사건에서 손을 떼게. 민호는 검사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해졌다. 언론은 연일 검사 사위를 대서특필했고 피해자들은 민호를 찾아와 항의했다. 당신이 검사라서 장인이 용감하게 사기를 쳤던 거 아니야? 당신도 공범 아냐?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민호의 통장도 조사를 받았고 과거 장인에게서 받은 금품이 모두 문제가 되었다. 결혼 축의금, 명절 선물, 신혼여행 비용. 모든 것이 의심의 대상이었다. 수진과의 관계도 파탄났다. 수진은 민호를 원망했다. 당신이 검사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야. 당신 때문에 우리 아빠가 더 큰 표적이 된 거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나도 피해자야. 피해자는 무슨. 당신이 해결해. 당신이 검사잖아. 수지는 짐을 싸서 친구 집으로 나가버렸다. 민호는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졌다. 가압류된 집에서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은행에서는 대출 상환을 독촉했고 신용카드는 정지되었다. 민호는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다. 명품 시계와 옷가지를 팔아 당장의 생활비를 마련했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다. 밤마다 민호는 술에 취해 방황했다. 한때 자신을 부러워하던 사람들은 이제 손가락질했다. 검사라는 지위도 화려했던 인맥도 모두 한순간에 사라졌다. 나는 뭐였던 거지? 민호는 소주병을 들고 혼자 중얼거렸다.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허상이었다는 것을. 진짜 자신은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였다는 것을. 그리고 버려진 한 사람이 떠올랐다. 결혼식 날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다가 쫓겨났던 어머니. 자신이 평생 외면하고 부끄러워했던 그 사람. 이제야 민호는 누가 진짜 자신을 사랑했는지 알 것 같았다. 하지만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았다. 민호의 추락은 가속화되었다. 검찰 감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그는 매일 조사실에 불려가 신문을 받았다. 장인의 사기 사건에 어떤 식으로든 연루되었을 것이라는 의심이 끈질겼다. 민호 검사, 2023년 11월 장인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았죠? 이 돈의 출처가 무엇입니까? 그건 결혼 축의금입니다. 3천만 원이 단순 축의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혹시 대가성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축의금이었어요. 하지만 조사관들은 믿지 않았다. 민호의 통장 거래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심지어 통화 기록까지 모두 샅샅이 뒤졌다. 결과적으로 직접적인 범죄 혐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민호의 평판은 이미 바닥으로 떨어진 후였다. 검찰 내부에서는 장인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검사라는 낙인이 찍혔다. 부장검사는 민호를 불러 차갑게 통보했다. 민호 검사,
자네를 지방검찰청으로 전보 발령하겠네. 사실상 좌천이야.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이네. 부장님,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의 문제가 아니야. 조직의 이미지 문제지. 자네가 여기 있으면 검찰 전체가 욕먹어. 알아서 처신하게. 민호는 항변할 말을 잃었다. 한때 촉망받던 엘리트 검사는 이제 조직의 짐이 되어버렸다. 그는 사표를 낼까 고민했지만 검사직마저 잃으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았다. 언론은 계속해서 민호를 물어뜯었다. 인터넷 기사마다 악플이 달렸다. 검사 신분 이용해서 장인 봐주려고 했겠지. 사기꾼 집안이랑 결혼한 주제에 검사 자격이 있나? 저런 놈이 범죄자 처벌한다는 게 웃기네. 민호는 외출할 때마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렸다. 아파트 경비원조차 그를 보며 수군거렸다. 엘리베이터에서 이웃과 마주치면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피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동기들의 반응이었다. 한때 함께 술잔을 나누고 미래를 이야기하던 동기들은 이제 그를 외면했다. 단체 모임에 초대받지 못했고 개인적으로 연락해도 바쁘다는 핑계만 돌아왔다. 유일하게 연락을 준 동기 한 명이 있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위로가 아니었다. 민호야, 솔직히 말할게. 너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 너랑 어울리면 나까지 이상하게 보일까봐 걱정이야. 미안하지만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 민호는 휴대폰을 꺼버렸다. 그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수지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몇 번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나중에는 아예 번호를 차단해버렸다. 민호는 장모와 연락이 닿을까 싶어 여기저기 수소문했지만 허사였다. 장모는 해외로 도피한 것이 확실했다. 신혼집에서도 쫓겨났다. 전세금이 모두 사기 피해 변제금으로 압류되면서 집주인은 즉각 퇴거를 요구했다. 민호는 짐을 싸서 고시원으로 이사했다. 10년 전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았다. 아니, 그때보다 더 비참했다. 당시에는 희망이라도 있었다. 민호는 돈이 필요했다. 신용불량 상태라 대출도 받을 수 없었고 신용카드도 모두 정지되었다. 그는 지인들에게 손을 벌렸다. 선배님, 저 좀 도와주실 수 없으실까요? 당장 생활비가.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냉대뿐이었다. 민호야, 나도 사정이 어려워서. 미안하다. 너 장인 사기 사건 때문에 소문 안 좋던데? 나도 엮이기 싫어. 한때 민호를 부러워하고 추켜 세우던 사람들은 이제 그를 피했다. 검사라는 직함도 화려했던 인맥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오히려 사기꾼 사위라는 낙인만 또렷했다. 법조계에서 민호를 돕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과거 그가 검사 신분으로 거들먹거리고 오만하게 굴었던 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그는 어려운 사람을 무시하고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고시원 작은 방에서 민호는 매일 밤 소주병을 기울였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에게는 더 이상 닿을 수 없는 세계였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취기가 오르면 민호는 과거를 떠올렸다. 검사 임용장을 받던 날, 처음 법정에 섰던 날, 동료들에게 축하받던 순간들. 하지만 그 모든 영광 뒤에는 자신이 버린 사람이 있었다.
어머니, 새벽마다 얼음물에 손을 담그고 비린내와 싸우며 아들의 학비를 마련하던 그 사람. 민호는 어머니의 전화번호를 들여다봤다. 손가락이 떨렸다. 전화를 걸어야 할까? 하지만 무슨 얼굴로? 나는 엄마를 부끄러워했어. 생선장수라고, 초라하다고, 나의 성공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결혼식 날 쫓아냈잖아. 그런 내가 무슨 낯짝으로. 민호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자신이 어머니를 대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며칠 후 민호는 노량진 수산시장 근처를 배회했다. 어머니가 운영하는 생선 가게를 멀리서라도 보고 싶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 시장에는 상인들이 하나둘 불을 켰다. 민호는 골목 모퉁이에 숨어 어머니의 가게를 바라봤다. 작은 좌판에 생선을 진열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다. 예전보다 더 허리가 굽었고 움직임이 느렸다. 민호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때 옆 가게 아주머니가 어머니에게 말을 걸었다. 아주머니, 아들 결혼했다며? 축하해. 어머니는 쓸쓸하게 웃었다. 고맙네. 그런데 난 결혼식에도 못 갔어. 왜? 아들이 초대 안 했어? 바쁘다고 하더라고. 검사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아주머니 앞에서는 웃어 보이려 애썼다.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내가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지. 민호는 발걸음을 돌렸다. 아직 어머니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그는 고시원으로 돌아와 밤새 울었다. 다음 날 검찰청에서 최종 통보가 왔다. 민호는 지방소도시 검찰청으로 발령받았다. 사실상 퇴출이었다. 그곳에서 잡무나 처리하다가 조용히 사라지라는 의미였다. 민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는 사표를 제출했다. 검사 배지를 반납하는 순간 지난 10년의 노력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민호 검사. 아니, 이제 전 검사네. 자네 인생 참 허무하게 끝났군. 부장검사의 차가운 말에 민호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검찰청을 나섰다. 거리는 여전히 북적였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민호에게는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다. 그는 한강 다리 위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바람이 차갑게 불었다. 민호는 주머니에서 어머니의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꺼냈다. 낡고 구겨진 종이. 그는 한참을 그것을 바라보다가 결심했다. 엄마, 이제라도 찾아가야 해. 용서받을 수 없더라도 사죄는 해야 해. 민호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내려놓기로 했다. 검사도 엘리트도 아무것도 아닌 그저 한 사람의 아들로 돌아가기로 했다. 새벽 4시 노량진 수산시장은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트럭에서 생선을 내리는 소리, 얼음 깨는 소리, 상인들의 구성진 목소리가 어우러졌다. 비린내와 찬 공기가 시장을 가득 채웠다. 민호는 시장 입구에 서서 숨을 골랐다. 머리는 산발이 되었고 턱수염은 덥수룩했다. 한때 잘 다린 정장을 입고 거들먹거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제 그는 초라한 옷차림에 눈빛마저 흐려진 사람이었다.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없었다. 민호는 천천히 어머니의 가게로 향했다. 어머니는 좌판 앞에 쪼그려 앉아 손질한 생선을 얼음 위에 진열하고 있었다. 갈라진 손, 굽은 허리, 주름진 얼굴.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엄마. 작게 불렀지만 시장의 소음에 묻혔다. 민호는 다시 한번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엄마.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어머니의 눈이 커졌고 손에 들고 있던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민호야.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민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시장 바닥이 무릎을 통해 전해졌다. 엄마, 죄송해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황급히 일어나 아들에게 다가갔다. 민호야,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초췌해졌어? 엄마, 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민호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목 놓아 울었다. 어머니는 손을 뻗어 아들의 어깨를 감쌌다. 일어나거라. 여기 바닥이 차다. 하지만 민호는 일어나지 않았다. 아니요. 저는 일어날 자격이 없어요. 엄마한테 너무 못됐어요. 결혼식 날도 엄마를 쫓아냈어요. 부끄러웠어요. 생선 장수 엄마가 창피했어요. 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알고 있었다. 내가 나를 창피해 한다는 거. 엄마, 그래도 괜찮았어. 내가 성공해서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했으니까. 그 말에 민호는 더욱 격하게 울음을 터뜨렸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검사라고 잘났다고 거들먹거렸지만 다 거짓이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직장도 잃었고 아내도 떠났고 집도 없어요. 친구도 돈도 명예도 아무것도 없어요. 민호는 처음으로 모든 것을 고백했다. 장인의 사기 사건, 검찰에서의 조사, 동료들의 외면, 이혼 위기, 경제적 파탄. 그동안 숨기고 버텨왔던 모든 것을 쏟아냈다. 어머니는 묵묵히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는 굳은 살 박힌 손으로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민호야, 일어나거라. 엄마, 저는 정말 쓰레기예요. 엄마를 버렸어요. 그런 제가 무슨 자격으로. 자격 같은 건 필요 없다. 넌 내 아들이야. 그것만으로 충분해. 어머니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다. 민호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주변 상인들도 눈시울을 붉혔다. 아주머니 아들, 저 검사라던 사람 아냐? 맞아. 그런데 무슨 일이 있나 봐. 저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민호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체면도 자존심도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어머니는 민호를 가게 안쪽 작은 의자에 앉혔다. 그리고는 보온병에서 따뜻한 차를 따라 건넸다. 마셔라. 몸이 차가워졌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컵을 받았다. 옥수수차의 단맛이 입안에 퍼졌다. 어릴 적 어머니가 늘 끓여주던 그 맛이었다. 엄마,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어머니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호야, 내가 검사였을 때도, 지금 아무것도 없을 때도
엄마한테는 똑같은 내 아들이야. 내가 성공했을 때 자랑스러웠던 건 사실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 엄마는 저를 미워하지 않아요? 미워할 수가 없지. 넌 내가 10달을 베고 낳은 내 자식인데.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엄마도 잘못했어. 내가 너무 힘들게 공부해서 성공한 거니까 엄마 같은 사람이 내 성공에 방해될까봐 멀리 있으려고 했어. 그게 너를 더 외롭게 만들었나 보구나. 아니요, 엄마. 잘못한 건 저예요. 저는 엄마의 사랑을 몰랐어요. 당연하게 여겼어요. 민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갈라진 그 손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느껴졌다. 엄마,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천천히 다시 시작하면 돼. 엄마가 옆에 있잖아. 저는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그럼 여기서 엄마 일 도우면 되지. 생선 손질하고, 손님 응대하고. 처음에는 서툴겠지만 배우면 돼. 민호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다. 제가 여기서 일해도 돼요? 당연하지. 엄마 혼자 하기 벅찼는데 잘 됐다. 어머니는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에 민호는 처음으로 희망을 보았다. 화려한 직함도 높은 지위도 아닌 그저 어머니 옆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살. 그것이 진짜 행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 저 정말 못났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된 것만으로도 다행이야.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시장에는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어머니는 민호에게 앞치마를 건넸다. 자, 오늘부터 일 시작이다. 이 고등어들 얼음 위에 진열하는 거 도와줘. 민호는 앞치마를 받아 입었다. 한때 법복을 입고 법정에 섰던 그가 이제는 생선가게 앞치마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다. 생선을 진열하는 민호의 손은 서툴렀다. 옆 가게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렸다. 저 양반이 그 검사 아들이래. 세상 참 알 수 없네. 잘 나가다가 그래도 어머니 찾아온 거 보니 사람은 됐네. 민호는 그 말들이 들렸지만 개의치 않았다. 어머니 옆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다. 오히려 자랑스러웠다. 어서 오세요. 오늘 고등어 싱싱합니다. 어머니의 구성진 목소리가 시장에 울려 퍼졌다. 민호도 작은 목소리로 따라했다. 어서 오세요. 아직은 서툴고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민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어머니가 곁에 있었으니까. 점심때쯤 어머니는 김밥을 사왔다. 둘은 가게 뒤편에 나란히 앉아 식사를 했다.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다. 엄마 감사해요. 저를 받아줘서. 무슨 소리냐? 내가 돌아와줘서 엄마가 더 고맙지. 민호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맛이었다. 고급 레스토랑의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민호는 어머니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오만했던 검사의 시절은 끝났다. 이제 그는 생선가게의 아들로, 어머니의 아들로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시장 사람들은 처음에는 수군거렸지만 시간이 지나며 민호를 받아들였다. 그가 진심으로 어머니를 돕고 겸손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민호 씨, 오늘 도미 얼마예요?
손님이 물어왔다. 민호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한 마리에 15,000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막 들어온 거라 싱싱해요.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다. 대신 평온한 미소가 있었다. 저녁 무렵 하루 장사를 마치고 어머니와 민호는 함께 가게를 정리했다. 어머니가 말했다. 민호야, 오늘 수고했다. 엄마야말로 고생하셨어요. 내일도 제가 도울게요. 그래. 함께하면 힘든 일도 즐겁지. 둘은 나란히 집으로 향했다. 석양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한때 무너졌던 아들은 이제 어머니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섰다. 앞으로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민호는 천천히 진실되게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평생 잊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화려한 직함도 많은 돈도 아니라는 것을,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을. 새벽 시장의 비린내 속에서 민호는 비로소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